아, 여러분도 한번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콜라 철학의 전성기 언제냐면 그 중기 정도 되는 거죠. 스콜라 철학에서는 보편 개념이 참다운 초기에는 참다운 본질이고 이것이 개별적인 사물보다 앞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원래 보편적인 게 있고 이데아처럼 그 다음에 개별적인 존재가 그 다음에 존재한다. 존재론적으로 더 중요하고 얘는 덜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신이 가장 큰 개념을 가장 보편적인 거잖아요. 근데 개별 사물을 창조했는데 이 신이 얘네보다는 더 보편이고 더 영구적이 되잖아요. 근데 얘를 주장하면 안 되겠죠. 안셀무스라는 그 초기 철학자들은 스콜라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존재인 사물은 거짓이고 보편적 개념인 신만이 참다운 존재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신이 보편적이어야 돼요.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중기 철학에서 스콜라 철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때가 스콜라 철학의 정성기인데 12, 13세기고 이때는 이제 교황하고 군주의 충돌이 잦았어요. 왜냐면 신의 권력과 세속 권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많은 군주들이 그 신의 권력을 인정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렇지 않게 되다 충돌이 많아졌겠죠. 그러나 교황 이노센트 3세 이의 교황권이 군주권을 압도하게 되면서 교회는 세속적인 문제에도 관여를 하게 됐습니다. 막 싸우다가 그러니까 교회가 더 세지면 이 왕이 해결해야 될 문제도 교회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때 나온 말이 교황은 태양, 왕은 달.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이제 이게 뒤바뀌기도 해죠. 그래서 그 교황이 두 명이 되고 유수를 보내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또한 십자군 원정으로 새로운 지역에 대한 결문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14기부터 뭐죠? 십자군 전쟁은 어떻게 보면 그 예루살렘이라는 기독교의 가장 큰 성지를 이슬람이죠. 사라센으로부터 지켜내자라고 해서 군대를 보내서 이 성지를 회복하자고 하는 운동이었는데 나중에 엄청나게 변질이 되죠. 사실은 성지 탈환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가서 나름의 폭도가 되고 서로 싸우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성과는 뭐였냐면 다른 문명에 대한 접촉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슬람이 엄청나게 발전한 문화들이 있거든요. 철학도 그렇고. 그래서 이슬람과 만나면서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고 기술들을 갖고 오게 된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견문이 되게 넓어졌죠. 이때 이슬람 세계에서 수입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엄청난 큰 충격을 줬다고 해요. 그동안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우구스투누스처럼 플라톤 철학만 받아들였는데 이는 현실을 중시하는 시대 상황에 적용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플라톤은 이 세계 지금 이 세계보다는 피안이죠. 저 세계 이데아 세계가 더 중요해서 여기를 부정하려고 했다면 중세 후기에 갈수록 이 세계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서 감에 따라서 여기를 어떻게 이해하게 되느냐. 그래서 이성도 더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귀납이라는 방법, 증명하는 거 이런 방식으로 신앙을 설명해 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이상을 현실 세계에서 찾으려고 한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기억나죠? 귀납.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이런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 잘 맞춰줄 수 있는 부응할 수 있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름에 응답한 사람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교부 철학의 핵심 하면 누굴 기억하면 되겠죠? 아우구스투누스라면 스콜라 철학의 완성한 사람을 이름 최고의 철학자로 기억 신학자자 철학자로 기록할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5년부터 1274년 살았는데 로마 나폴리 사이에 위치한 로카세카성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고 그는 19세에 도미니코 수도의 그 수사가 된 이후에 알베르투스 마구누스라는 유명한 신학자에게서 신학을 배웠습니다. 마구누스는 그 당시 아랍을 통해서 전달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새롭게 해석했고 또 계시와 이성을 명확하게 구별하려고 했습니다. 계시는 그죠? 일반하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은 세상을 보면 알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신 걸. 특별 계시는 뭐냐면 성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시가 신이 주는 계시가 있고 이성을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구별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아퀴나스는 이걸 어떻게 연결할까 고민했던 사람이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1257년 파리 대학에서 신학 학위를 받고 교수직을 얻어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강의와 저술에 할당을 했고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황 그레고리 10세부터 리옹의 제2차 공의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받고 리옹으로 가던 중에 병들어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기독교 교리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종합해 완벽한 체계를 갖춘 스콜라 철학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책을 썼고요. 그다음에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방대한 스콜라 철학 연구의 가장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더 필로소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더는 뭐냐면 유일무이한 이런 뜻이 있죠. 그가 남긴 많은 저술 중 가운데 가장 유명한 저작은 신학대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학대전의 양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져와 신의 모든 영역들, 기독교 모든 영역을 다 설명하려고 했던 책이 신학대전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게 신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한 입문서라는 게 더 놀라운데,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이성이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긴 해도 이것이 신의 본질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있지만 이성을 통해서 신이 준 것을 계시를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전체가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성은 논리적 추론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이상을 넘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신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은 신이 부여한 은총, 영어로는 그레이스죠.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인간 이성은 논리적 추론으로 신의 존재를 어느 정도 증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그 기독교는 이제 가톨릭이 아퀴나스가 몸담았던 교회죠. 그러니까 가톨릭이라는 뜻은 원래는 전체라는 뜻이에요. 전체, 전 세계적인. 근데 여기서 나온 게 이제 개신교가,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개신교가 나왔는데 가톨릭은 이제 그 아퀴나스 전통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이성적인 이해를 통해서 신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게 강하고요. 개신교는 이런 이성적인 노력보다는 신의 계시가 훨씬 은총 계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중세에서 시작했던 가톨릭은 중세 전통을 받은 가톨릭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계시나 은총이 이성보다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반대죠. 개신교보다 더 이성적으로 신앙, 종교를 접근하려고 했던 것이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보편과 특수의 관계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진료 관계를 이용해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개별적 사물은 신에서 주어지는 형상이 진료에 가해져서 창조된다는 방식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퀴나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세는 너무 길고 그 안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시간이 길고 그다음에 르네상스 근대 이 학자들이 중세를 되게 좁히고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철학사에서 많이 안 다루게 되기는 했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르네상스 쪽으로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이제 마키아벨리 많이 들어봤죠. 요즘엔 정치를 얘기할 때 마키아벨리를 계속 가지고 있어서 정치와 도덕은 별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치는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거는 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죠. 여러분 이제 국가론 플라톤부터 시작했던 국가에서 시작했던 여러 가지 통치자의 모습 이런 건 이제 덕하고 정치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은 이게 분리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약본을 잠깐만 볼까요? 정치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한다. 일단은 앞에는 뭐죠? 다 이 선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했어요. 완벽한 거, 최고의 것을 지향하는 거. 정치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마키아벨레가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최악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선이 아니다. 그래서 덕이란 게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최악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거. 이상적인 최선이 아니라 아까 현실적인 최선을 찾는 것이다. 현실적인. 마키아벨레는 정치에서 윤리적 가치와 규범을 다 걷어냈습니다. 그는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과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무엇이 과연 바람직한 정치 공동체인지를 고민했다. 그죠? 예를 들면 지금 굶고 있는 민중을 위해서 나쁜 짓이지만 어떻게든 잘 먹게 해주는 거가 중요하냐? 아니면 지금 못 먹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인간의 윤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냐라는 면에서 마키아벨레는 이 전자를 선택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요즘에도 군주론을 많이 읽어요. 왜 많이 읽을까요? 지금은 양육 강식 우리 전에 했었죠. 적자 생존. 그러니까 아까 저번에 했던 건 각자 도생.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를 이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들만 살아남는 이 구조로 우리가 현대 사회를 생각하면 자꾸 사람들이 마키아벨리를 읽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군주론은 여전히 잘 팔리는 책 중에 하나인데 마키아벨레는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탁월한 정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정치 철학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라톤을 읽고 플라톤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현실 정치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구사하는 철학 언어는 솔직해요.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매뉴얼 방식이죠. 철학적인 논증보다는 정치적인 사악함을 대하는 마키벨리의 솔직한 태도는 서양 철학에서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체면 이런 게 없죠. 또 마키아벨리는 피란체 출신이었고 1469년에서 1527년에 살았는데 15, 16세기 실질적으로 피렌체 공화국을 통치한 여러분 메디치가 되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중세 르네상스를
근대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이탈리아의 명문 가문이고 지금도 뭐 메디치가를 통해서 뭐 배우자라고 하고 어떻게 문화를 양성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할 때 꼭 등장하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가문이죠. 외교 간의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보티첼리 등 이런 사람들 후원해서 그걸로도 유명하죠. 이 가문은 학문과 예술을 후원해서 피렌체에서 르네상스 운동이 꽃피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했지만 현실 정치에서 배웠다 그랬죠. 마키아벨리가 14년 동안 피렌체의 외교 업무를 맡으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은 군주론을 집필할 때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됐겠죠. 그래서 메디치 가문에서 헌정하게 군주론을 집필했고 군주론은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시달림을 받았던 이탈리아 현실을 타개할 지침서. 아까도 했지만 이게 철학서보다는 아까 그랬죠. 매뉴얼 이 방식이죠. 쓴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분열된 이탈리아의 통일과 강력한 군주권에 의해 안정된 국가 질서를 희망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도덕과 정치를 이제 분리한다. 앞에도 얘기했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정치를 도덕적인 행위의 연장선이라고 봤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치 현장은 덕을 펼쳐나가는 실천의 장. 그러니까 실천 철학의 영역이었죠. 정치는 중세가 되자 종교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치만이 정당해 됐고 이제 정치는 늘 도덕과 종교의 연결에서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활동할 당시에도 사실은 이제 기독교가 모든 것을 규율했습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고민한 마키아벨리는 기독교 윤리에서 찾은 게 아니라 인간이 실제 행위에서 나타나는 거기에 필요한 가치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런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무도 본 적이 없거나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는 공화국과 군주국을 상상해 왔다. 인간이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 문제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의 문제는 너무도 다른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화국, 군주국가 아무도 상상해 본 적이 없거나 실제하지 않았던 것을 상상해 왔는데,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과 하는가 문제, 이게 뭐냐면 슈드의 문제예요. 두랑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 것과 이거는 당위의 문제잖아요. 윤리 해야만 하는가 문제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가. 이제까지는 슈드의 문제 해야만 된다라는 문제에 너무 집착했다면 마키아벨리는 이거 뒤집어서 지금 난 살아남기 위해서 나와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마키아벨리는 현실과 이상을 분리해서 정치를 도덕에서 빼냈고 이건 계속 했던 말이고 정치의 독자성을 말했다. 그죠? 정치는 윤리 모모와 다르게 독립적인 영역이다. 종교, 윤리, 둘리 안에서 덕, 이런 문제가 아니라 독립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되는 거고 이런 점에서 마키아벨리는 최초의 근대 정치 철학자이다. 그 가장 처음 정치 철학을 냈던 사람은 뭐죠?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국가도 했지만 국가는 그 국가를 쓴 플라톤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이라는 구체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할지를 선명하게 제시를 해서 첫 번째 정치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지만 현대적인 의미에서 정치 철학자는 마키아벨리가 되겠죠. 마키아벨리가 목적 달성을 위한 정치 행위에는 도덕이 필요 없다라고 한 이유는 그러니까 비도덕적이라는 게 아니라 정치 현상 자체가 항상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국제관계론 할 때 국가는 국민과의 관계 때문에 덕 윤리라는 걸 좀 고려를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제
국제 정세를 보면 우리나라, 미국, 일본, 북한, 뭐 러시아, 중국 등등등 관계는 뭐냐면 이해관계에서만 움직이고 이 국가가 이 국가에게 어떤 윤리적인 뭐 시민 차원에서는 가능한데 국가 안에서는 그 역학은 이런 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힘들죠. 왜냐하면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이라는 강대국, 그다음에 분단이라는 차원에 있는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 마키아벨리아식으로 얘기하면 힘으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교도 뭐예요? 항상 등거리 외교 혹은 어, 그 어떻게 보죠? 힘의 균형을 갖는 외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키아벨리 관점에 의하면 두 가운데 악가운데 그래도 덜 악한 걸 아까 보죠. 최선이 아니라 최악에서 벗어나는 거, 덜 악한 걸 발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선의 정치적 선택이다. 그러니까 그 정치 국제 관계나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는 최선을 구할 수는 없어요. 조건들이 너무 복잡해요. 그 안에서 최고로 나쁘지 않은 걸 고르는 것도 정치적으로는 중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치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할지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는 게 정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최선이 아니라 현실적인 최선을 찾아야 하는 거. 그래서 군주가 갖춰야 될 이 덕목은 플라톤이나 아까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것과 많이 다르죠. 그래서 마키아벨리 군주론에서는 네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비투루, 포르투나, 네체시티 그다음에 프루덴티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그 이태리어죠. 그러니까 비르투 힘, 행운, 필요성, 현명 뭐 이런 건데 뭐 이걸 번역을 좀 해주겠죠. 이거는 이제 이태리어로 된 거고 이는 군주가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인데 비루트는 여러분 이제 버츄라고 영어였는데 덕할 때 이게 원래 뜻은 힘이라는 뜻이에요. 비루트는 남성적 용맹함, 용기를 뜻하는 거고 통치자가 강력한 실천력으로 과업을 달성할 때 필요한 게 힘, 용맹 이런 게 되겠죠. 군주는 윤리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일에는 뭐요? 그것이 필요하면 힘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포르투나 fortune이라고 영어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운명 혹은 운명의 여신이다. 이는 인간의 의지로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연성이 있다. 이것도 받아들여라. 그래서 현실 정치의 정치 현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 매진하는 태조인 비르투와 운명의 포르투 사이에 이루어지는 각축장이다. 나의 힘이 있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있잖아요. 우연적인 상황들에서 그 힘의 균형을 잡아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군주는 자신의 비루트로 운명을 지배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최선이라는 건 없겠죠. 왜냐하면 항상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 그래서 네체시다는 영어라면 necessity죠. 필요성. 그래서 상황이 요구하는 불가피성. 이거는 아까 했던 포르투나랑 연결이 되는데 군주는 불가피하면 피할 수 없다면 잔인한 행동도 해야 한다. 프레덴티아는 상황이 요구하는 불가피성을 네체시타를 알아채는 이성적인 능력. 이거는 이제 원래는 라틴어에서 프루덴티아는 현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프루던스라는 뜻이죠. 프루던스. 영어로는 프루던스는요. 현명이라는 뜻하고 약간 좀 달라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명은 뭐냐면 자기 이득에 맞게 조금 머리를 쓰는 거예요. 자기 이득에 부합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현명하게 행동하는데 그게 자기 이득에 맞는지를 보는 게 프루덴티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주는 어떤 상황에서는 잔인한 조치도 과감히 취해야 하는데 그런 행위를 할 타이밍인지 판단한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잘못하면 아무 잘못도 없는 엉뚱한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게 하기 때문에 어떤 조치도 과감하게 이때다 싶으면 꼭 해야 되는 거가 프레덴티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제의 용맹과 여우의 교활함이 두 가지 다 필요한 거죠. 아까 그러니까 힘이 뭐였죠?
비르투, 그다음에 교활함은 이것도 이제 프루덴티아 이렇게 연결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군주론에서 가장 논란의 소지가 되는 내용은 군주가 폭력을 동반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도 있다. 거리낌 없이. 이게 사실 지금 이제 공화국이죠. 민주공화국이죠. 그 이제 여러분 이제 공화국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공화국은 레스 푸블리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리퍼블릭. 이거는 퍼블릭 대중을 위한 것 이런 뜻이니까 국가라는 건 우리 전체 대중을 위해 민중을 위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공간이 공화국이고 공화국은 개별적인 하나의 이 민중들이 하나가 이 전체를 위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공화정 이렇게 두 가지가 현대 국가 체제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아닌 이상은 공산주의도 사실은 공화국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말로는 이렇게 부르는데 이 두 가지라면 그러니까 군주정이 아닌 입장 군주가 혹은 지금 해서 대통령이 어떤 폭력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폭력이 꼭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법이라든가 혹은 행정력을 통해서 폭력을 취해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군주는 폭력을 동반해도 정치적으로 효과가 있으면 써도 된다라는 게 지금 우리 관점에서 이제 문제가 되겠죠. 군주는 법을 통한 싸움과 힘으로 하는 싸움을 모두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법으로도 싸우고 힘으로도 싸워야 되는데 법으로 하는 싸움은 인간에게 합당하는 거고 힘으로 하는 싸움은 짐승에게 합당한 것이다. 군주는 짐승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 모두를 잘 알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둘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죠? 이 후자는 쓰면 안 된다라는 게 우리의 상식이죠. 군주는 짐승의 방법을 잘 알아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여우와 사자를 선택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여우도 쓰고 사자도 선택해 써야 한다. 사자는 함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어렵고 여우는 늑대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자는 꾀를 부리는 사람으로부터 지키기 어렵고 여우는 힘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어려운 거죠. 따라서 함정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여우가 되고 그러니까 힘으로 공격받을 때는 사자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 말에 따르면 군주는 사자의 욕망과 여우의 교활함이 필요하다. 자기만의 이익에 매몰되어 농단을 일삼는 귀족은 일거에 제거해야 된다. 이게 폭력적일지라도. 또한 인간이 사소한 피해는 보복하려 들지만 엄청난 피해는 감히 복수할 엄두조차 못 내죠. 그래서 따라서 피해를 주려면 그들이 복수를 두려워할 필요 없을 정도로 크게 줘야 한다. 그죠? 조금 주면 겁을 내지 않으니까 엄청나게 피해를 줘서 그런 복수를 꿈도 꾸기 힘들 정도의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들에게 복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 되겠죠.